네, 지난 주말 사이에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만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마저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테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직접 교류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중국과 그 유럽 쪽에서 교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MTN 김종일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민간인의 살상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금융시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심리적 타격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아시아 시장부터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포함한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그리고 그 외 뭐 호주를 포함한 이 원자재 관련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분위기를 보시면 달러가 이제 급한 강세를 보이면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또 잠시 유입되는 듯했던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양상 속에서 결국은 이런 심리 압박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그동안 IS의 편을 들었던 이쪽에서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할지에 따라서 유가 같은 것들이 또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유가의 반등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다단한 변수가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푸틴과 오바마가 이번 G20 회담을 앞두고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이 IS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G20 회담이 그동안 경제 회담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는데 이게 꼭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G20 회담의 결과물 혹은 테러에 대응하는 결과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좀 사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환율과 유가의 흐름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안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상승이 가능한 업종은 뭐 국방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테러 관련주로 꼽혔던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흐름도 지속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표시되고 있죠. 다만 이제 국방 관련주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과 같은 대형주들의 최근 트렌드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전자권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 이들 종목에 대한 뭐 장기적인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테러 관련주 또 전쟁 관련주라고 해서 뭐 테마주가 형성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받을 업종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철강업종이나 옵쇼 업체들 아니면 뭐 철강업체들 포함한 뭐 광산업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겨워서 최근에 CDS가 급등하고 있죠. 여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리게 된다면 이들이 뭐 이제 넘어져 나갈 것이면 거의 뭐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들 업체에 입는 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적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뭐 국내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은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동안 어려움에 빠졌던 이들 업종들은 여전히 뭐 살아날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밸류 종목군들의 조정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은 좀 느끼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너무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안 그래도 좋지 못한 경제가 더욱더 주춤거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당국이나 유로존 측에서는 이런 테러에 대한 이 경제적인 여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증시라든지 그런 자본시장에 반등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정책적인 배려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아직 유로화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투자 포지션들은 뭐 그렇게 유로화에 강력하게 베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ECB가 대책을 내놓아도 12월 달에 대책을 내놓아도 그렇게 뭐 강력한 대책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매도 포지션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확 늘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ECB가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도 줄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돈이라도 풀어서 뭔가 이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낼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도 ECB의 추가적인 정책에 따른 기대감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의 급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ECB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출입 동향도 일본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고려해 보면 일본 쪽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기존 대책을 유지하거나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되고 1950선이나 만약에 1900선을 위협하는 흐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저가 매수가 왜 나타날 것이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루고 ECB나 일본은행 쪽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하락이 아주 커진다든지 뭐 급락한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ECB가 QE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했을 때도 과연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유입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낙폭이 커졌을 때는 반등의 기회를 정책 쪽에서 만들어낼 개연성이 높은데 반등을 했다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선택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탄력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격의 시작은 아마도 정책 쪽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G20 회담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책 원래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기후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 관련된 테러로 인해서 테러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먼저 수면에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뒤로 미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얘기됐던 것이 인프라 투자와 기후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정말 기후협약과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도 지금 유럽 쪽의 융커 플랜 그리고 중국의 AIIB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의미 있는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는 뭐 해운주, 철강주 이런 것들의 구조조정이 발빨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반등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결국 기후협약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있었죠. 시내 면세점 2차 선정이 되었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과연 정말 롯데가 이 자신들의 면세점을 잃어버릴까? 워커힐의 이 면세점 특허 사업자가 바뀌게 될까? 이런 정말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진짜 바뀌었습니다.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건 이 시내 면세점에 이렇게 정말 많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네, 성장은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감속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장 속도가 감속될 거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 입국자들과 내국인 출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면세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제 증가율은 급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등락이 급하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메르스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내국인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의 제어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국인들의 출국자 수, 외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증가는 하겠지만 그 속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이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면세점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도 면세점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성장은 하지만 성장 속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공항 면세점보다는 시내 면세점의 그 비중과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경쟁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 면세점 성장의 가장 큰 근거는 시내 면세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각 기업들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율 자체는 감소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신세계와 두산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급등을 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선반영한 만큼 얼마만큼 오를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 증권사에서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선정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호텔 신라는 여기서 한 이 정도 잘려 나가야 되고요. SK네트워크스는 완전 제로가 됐고요. 신세계는 이만큼 늘어나는 거고 두산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건 지금 이 늘어나는 업체들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면 이쪽들 결국은 잘라 나가지는 이쪽들의 가치 하락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주가 상승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이들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 특히 SK네트워크스는 최근에 악재를 선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롯데쇼핑 같은 롯데그룹주들은 악재를 그래도 조금 선반영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추가적인 낙폭과 이들의 추가적인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들 업체의 최근의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저성장을 넘어서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했지만 면세점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금 다 사회 환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면세점에 들어가는 돈, 투자하는 돈도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은 또 사회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세계와 두산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신세계는 30만 원 위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도 15만 원권 위에서 과연 매력이 있느냐?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와 아마 두산이 추가적인 반등을 하겠지만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그 밸류 시점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장 선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